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2과목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포의 경쟁 분석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과목에서도 제가 한번 나왔었죠. 또 나왔던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업체 간 경쟁 분석. 자,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소매 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이다. 자, 제가 국밥집과 쭈꾸미집을 예로 들었었죠. 자, 쭈꾸미. 자, 음식을 파는 건 똑같은데 파는 형태는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태 간 경쟁 분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업태 내 경쟁 분석은 쉽게 말해서 국밥집과 국밥집이 경쟁을 하는 것이다.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 간 경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잠재 경쟁 분석, 잠재적 경쟁 분석이라고도 하죠.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사업체는 업종을 파악하여 분석한다. 이런 거에 돼 있죠. 자, 신규 점포가 생기거나 기존 점포를 분석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고요. 자,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은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 등을 파악해서 분석하는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계별 경쟁 분석은 시험에 무조건 도심의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간의 경쟁 관계다 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으니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 매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요. 고객 차단 원칙. 자,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 B 지역이 있고 여기 C 지역이 있습니다. C 지역에 있는 고객이 A 지점에 있는 쇼핑센터로 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B 지점에도 A 지점에 있는 쇼핑센터만큼이나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B 지점은 자, C 지점이 C 고객이 A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걸 내가 차단했다. 고객 차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충 가능성의 원칙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점포가 고객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셔츠 가게와 자, 넥타이 가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게 2개는 붙어 있으면 좋겠죠. 셔츠를 샀으면 넥타이가 있으면 좋겠고, 넥타이를 샀으면 셔츠가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게 보충 가능성 원칙이고요. 자, 동반 유인 원칙, 유사업종 소매업은 뭐 있는 게 좋다. 자, 먹골거리라고 하나요? 먹자거리죠, 먹자거리. 자, 이렇게 먹자거리나 점포들이 모여있는 이제 귀중품들 모여있죠. 자, 그런 것들이 동반 유인 원칙 되겠고요. 접근 가능성 원칙, 가깝거나 교통이 좋으면 매출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점포 밀집 원칙, 지나치게 유사업종이나 보충 가능 점포로 떨어져 있는 기회다. 보충 가능성이나 동반 유인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산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의점이나 세탁소, 이발소, 그리고 또 목욕탕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런 친구들은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단조사와 횡단조사 보겠습니다. 자, 종단조사는 자료를 여러 시점으로 두고 반복적으로 조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 파악이 유리하고 소비자의 욕구, 태도 변화 파악이 시점적으로 조사하기가 좋습니다. 자, 대신 반복 조사를 하다 보니까 횡단조사보다는 좀 귀찮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횡단조사 한번 볼까요? 일정 시점을 정해서 다른 특성을 가진 표본 집단을 조사를 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파악에 유리하고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인지도, 구매 경험 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횡단 조사는 과거 조사는 하지 않아요. 그 현실, 그 순간만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종단 조사와 횡단 조사의 내용이 대립되는 내용들이 많죠. 이런 거는 이제 둘 중 하나만 딱 잡고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대입을 해서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고객 심리에 대한 원칙 한번 볼까요? 자, 집합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집한 곳을 선호하는 인간 집합의 원칙. 저 가게 줄 서서 먹는 맛이 있나? 이런 거죠. 그리고 보증 실현의 법칙. 득실을 따져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려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이것도. 자, 안전 중시의 법칙. 자, 위험하거나 잘 모르는 길을 지나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목에 있는 상권들이 입지가 안 좋다라고 평가가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로 가려고 하는 원칙이 있다라는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매점 상권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매점의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 안에는 뭐가 있냐? 점포 설비, 판촉 활동, 디자인 등이 이 이미지에 해당을 하고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소매점의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품질이 동일한 상품이라면 소비자는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세 번째, 경쟁 점포의 입지입니다. 동일 업종의 경쟁 점포는 모여 있으면 상권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권 크기에 영향을 주고요. 소매점의 규모죠. 점포 규모와 구색 갖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소매점의 규모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에 따른 입지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 구조에서 소량 생산이고 소비 구조는 소량 소비다. 자, 이런 것들은 수집, 중개, 분산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량 생산이고 대량 소비다. 수집, 중개만 가능하면 된다. 자, 이건 농산물, 임산물, 가공이다. 자, 유통과 가공은 다르죠. 요 차이 알아주시고요. 자, 대량 생산을 하고 소량 소비하는 경우에는 중개 분산이 필요해요. 수집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필품, 공산품들의 유통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자,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경우에는 중개만 있으면 됩니다. 원료나 광산물, 원자재 유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는 거 요 차이 잘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미넌트 출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출점 장소를 일정 지역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점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겠다. 자, 이 지역은 내가 먹어버리겠다. 우리 송파구는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롯데에 대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송파구에 대한 도미넌트 출점, 도미넌트는 영어로 지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송파구는 약간 롯데가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배적 우위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의 제품 브랜드를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경쟁사의 동일 제품과 차별화를 둬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라는 내용이 바로 도미넌트 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용적률과 연면적 비율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우리 용적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공동시설,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우리 연면적 비율은 1층과 2층, 5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3층, 4층, 5층을 다 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공동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주민 공동시설을 일단 연면적 비율에서 빼주고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면적도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지 면적으로 나누면은 연면적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연면적 비율을 구할 때는 뭐가 제외되는지 꼭 이해를 해 두시고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매점포의 매출 추정 방법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기술적 방법이죠. 유추법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포나 같은 점포들의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능 매상고를 산출하는 거예요. 내가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하는데, 나랑 내가 내려고 하는 곳이랑 비슷한 게 있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고객이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럼 나도 여기다 차리면은 한 이 정도 매출은 나오겠다. 해보는 게 이제 유추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회귀분석법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알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즉,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가능 매상고를 산출해보는 겁니다. 즉, 회귀분석은 변수들을 파악해보자. 이런 뉘앙스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체크리스트법은 부지와 주변 상황에 관해서 사전에 결정된 변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 리스트를 통해서 이 점포가 좋은 곳인지 아닌 곳인지 파악을 해보고 매출이 얼마나 나올 건지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보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요. 이해와 사용이 쉽죠. 하지만 단점은 숫자로 예상 매출을 추적이 어려워요. 주관성이 짙어요. 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들에 대한 해석,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유추법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추법이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신규 입점 점포 혹은 기존 점포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존 점포나 신규 입점 점포 입자하려고 하는 상권은 유사 점포를 선정합니다. 유사 점포의 매출액, 상권 등을 파악해서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죠. 신규 점포뿐 아니라 기존 점포도 사용 가능하고 서술적 방법을 의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추법 진행 순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신규 점포의 입지 조건을 파악하겠죠. 그 다음에 유사 점포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출점 예상 상권을 소규모 지역으로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의 1인당 매출액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점포의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 순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어디 활용하냐? 자, 상권 규모 파악하거나 경쟁 정도 측정 파악하거나 고객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광고에 활용하거나 점포 확장 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CST 맵까지 볼 건데요. 왜? 유추법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CST 맵이라는 것은 점포의 입지 결정이나 소매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상권 분석 과정이에요. 근데 왜? 유추법을 사용해서 상권 규모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CST 맵은 유추법으로 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고객 전표법을 사용해서 고객 특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판 쪽 전략의 수립도 가능하고요. 상권 잠식 상태와 경쟁 정도를 가늠하는 데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점포 확장계에 활용 가능하다. 요 내용 보니까 우리 유추법이랑 사실 내용이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 묶어서 유추법이랑 같이 이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NL 모형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NL 모형이라는 것은 상권 내 고객들이 각 점포에 대한 선택 확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상권에 있는 고객들이 이 점포를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찾아보는 게 MNL 모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NL 모형으로 시장 점유율과 상권 크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집단별 구매 행동 데이터 대신에 각 소비자별 개인별 데이터를 수집한다. 소비자 개인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파악하는구나. MNL 모형은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MNL 모형을 루스의 선택 공리를 바탕으로 한 모형이라는 거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BPI 보겠습니다. 자, BPI라는 건 뭐냐? 시장의 구매력 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인구와 소매 매출액, 그리고 유효 소득으로 이 BPI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BPI가 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시장이 구매력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인 즉슨 시장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BPI를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은 인구비에 0.2를 곱하고 소매 매출액비에 0.3, 유효 구매 소득비에 0.5를 곱하죠. 자, 그 말인 즉슨 이 BP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비, 그 다음에 매출액비, 인구비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인구비는 0.2, 20%만 보겠다는 거고 매출액비는 0.3, 30%를 보겠다는 거죠. 유효구매 속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거의 50%의 영향이 있다. 라는 게 공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시험 공부 문제를 푸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IRS와 MEP 볼게요.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 IRS란 소매 포화 지수입니다. 자, 뭐냐 이게 한 지역 내에서 수요와 공급 관계를 나타내서 상권 내 경쟁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좀 더 읽어볼게요. 잠재 수요도 표현하면서 신규 점포에 대한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자, 여기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신규 점포에 대한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는데 이 소매 포화 지수 IRS를 쓴다. 자, 이 IRS는 1에 가까울수록 좋고요. 지역의 경쟁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뿐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자, 일단 이 내용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MEP도 같이 봐야지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MEP는 뭐냐?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입니다. 자, 말 그대로예요. 이 시장이 성장 잠재력이 큰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자, 이 MEP가 혼자 등장하지 않아요. IRS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른 지역으로부터 쇼핑 지출액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 시험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 자, IRS가 높은 경우 시장 기회가 많아요. 창업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자, 왜? 수요와 공급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IRS가 높다라는 거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나 국밥 먹고 싶은데 국밥집이 우리 동네는 없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MEP가 높다. 시장 성장 잠재력이 커요. 이 고객들이 국밥을 좋아하는데 남녀노소 다 좋아해요. 그럼 여기 국밥 시장이 엄청 커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점포의 수가 적어서 출점 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IRS와 MEP가 둘 다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대로 보면은 IRS가 낮고 MEP가 높다면 여기에 신규 점포를 차리면 안 되겠죠. 자, GIS 보겠습니다. GIS, 우리 GPS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즉 지리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GIS는 지리 정보를 보존, 분석하여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레일리저, 컨버스, 소매 입력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도 GIS를 사용해줘야 된다. 라는 게 있고요. 자, 대형, 소형 매장의 입지 선정 등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GIS 그럼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개별 상점이나 상점가의 위치 정보를 점 데이터로, 토지 이용 등의 정보는 면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한다. 자, 맞는 말이고요.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 등은 선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보조 분석하는 정보 시스템이죠. 자, 상점 또는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한다.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분석하고 구축하는 뉘앙스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들 디테일하게 좀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자, T센 다학형 보겠습니다. 자, T센 다학형 전 과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나왔다는 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는 거죠. 자,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T센 다학형은 공간 독점 접근법에 기반한 상권 구획 모형입니다. 자, 즉 공간을 나눠서 이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최근접 상가 선택 가설에 의해 상권을 선택한다. 자, 고객은 가까운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냥 이게 다예요, 사실. 근데 어떻게 내용 담겨져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운 소매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소매 점포들이 규모나 매력도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가정했어요. 자, 규모나 매력도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어디 가겠어? 가까운 데 가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규 점포 부지의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권 범위 예측에 사용될 수 있다. 왜? 상권 구획 모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상권 범위 예측에 사용된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T센 다학형의 크기가 그럼 있겠죠. 자, 이 크기가 경쟁 수준과 부의 관계, 반비례라는 거죠.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무리. 시설 간 경쟁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로 T센 다학형 요거 이해하시면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넬슨의 소매점 8원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들만 외워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상권의 잠재력입니다. 상권 내에서 취급하려 하는 상품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야지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고요. 접근 가능성입니다. 상권 내에 있는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고요. 성장 가능성, 자,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시장 규모나 선택한 사업장, 유통 상권의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 저지성, 고객 차단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기존 점포나 상권 지역이 고객과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경쟁 점포나 기존의 상권 지역으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 차단해서 내가게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요거를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누적적 흡인력입니다. 비슷하거나 동일한 점포가 집중적으로 몰려져 있다면 고객의 흡인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양립성입니다.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가 서로 인접해 고객 흡인력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자, 이거 우리 생각해보니까 다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죠, 사실. 자, 경쟁 회피성, 기존 점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신규 경쟁점이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 가게가 계속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경제성입니다. 입지 가격 및 비용 등으로 인한 수익성과 생산성이죠. 자, 내가 여기서 100원짜리를 파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몇 개를 팔아야 돼요? 10,000개를 팔아야 되잖아요. 월세를 벌려면은.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경제성을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넬슨이 8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되지만 읽어보다 보면 이해는 돼요. 하지만 우리 앞에 단어들 있죠? 잠재력, 성장 가능성, 접근 가능성 이런 것들은 꼭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과목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자, 저는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